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영상을 찍다가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불인입니다. 네. 오늘의 불인이. 브리니님, 네. 네, 스크린이 환해졌습니다. 네. 부동산에 평소에 관심 많으신가요? 1년 전부터 관심이 그래요? 많아졌고요. 네. 그 이제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저도 네네네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음, 요즘은 듣는 기가 조금은 생기고 있는 불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옆에서 한번 이렇게 진행 도와주시고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 네. 금리 얘기를 오늘 하고 싶거든요. 요즘 제일 핫한 주제가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1년 넘게 너무 2년 가까이 2년 넘었죠. 너무 힘들게 했던 금리인데 네, 지금도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저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네. 금리는 근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수단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가 부동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이게 사실 네, 불인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당연히 읽혀지시겠죠. 근데 이제 불인 입장에서는 네. 어느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음, 내가 이게 지금 투자를 더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버텨야 되나? 네, 아니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나? 네, 너무 내적 갈등이 심한 네, 요즘입니다. 네. 좀 오늘 좀 해소가 될까요? 해소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 포커싱을 해 볼게요. 네. 근데 불인은 여기, 불안해요, 네, 지금.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게 맞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네, 되냐는 네, 네. 그 거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월 은준 의장이죠. 참 많은 사람이 미워해요. 네, 금리를 너무 너무 올려서. 밉죠, 지금. 네. 이제 고정적으로 1년에 한 2% 올라가는 게 물가 인상률이 정상적인데 이 네,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을까?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가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예, 풀었네요. 전 세계가 완전히 셧다운이 됐었죠. 네,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게 했으니까 음, 생산이 계속 증가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음. 돈을 계속 찍어냈죠, 각 나라에서. 아,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도 거의 진정 국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주죠? 그 풀려 있는 돈들을 이제 회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금리 인상.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거군요.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빨아들인다는 얘기가 맞아요. 너무 빨아들이고 네, 있죠.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전 세계에 풀려있던 돈이 얼마? 1경 7천조나 된다고 와, 하거든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진짜. 돈이에요. 참, 와, 뭐 10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1경 7천조, 참 상상도 못할 돈인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미국에서 다 회수 작전에 들어갔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회수 중이다. 예, 네, 계속적으로 회수 중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죠. 네. 근데 2022년 1월부터 급격하게 올리고 있어요. 하, 네, 밑에 보면 네. 0.25%는 베이비 스텝이다, 0.5%는 빅 스텝이다, 음, 0.75%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스텝들이 문제는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렸다. 맞아요. 예, 진짜 이거 이게 맞아요. 진짜 문제예요. 진짜. 네. 네. 대한민국도 사실 무시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올리니까 따라 올릴 수밖에 없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네, 길게 맞아요. 해.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아, 주요 각 나라들이 네. 금리 인상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네. 모든 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한미 기준금리 추이에 대한 그래프인데 역시나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내에서 이렇게 저금리 기조로 가서 경기 부양책을 쓰다가 너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서 화폐를 빨아들이고 있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금리 인상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따라갈 수밖에 민감하게 없네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요 그래프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좀 몇 개 보고 갈게요. 네.
바로 띄워질까요? 컴퓨터 성능 좋으시죠? 네. 네, 제목을 잠시만요. 먼저 제가 읽는 동안에 네. 갈수록 커지는 변동금리 폭탄. 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금융 구조가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는데 거의 다 변동금리를 쓰시거든요. 맞아요. 아까 그래프 잠깐 보셨지만 미국에서 완전 저금리로 가실 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한선과 상한선에 조금 마지노선을 두고 이렇게 민감하게 대출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싸게 쓰기 위해서 변동금리를 쓰거든요. 음.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거의 95% 이상이 고정금리를 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힘든 거죠. 금리만 조금만 올려도 너무 힘들어지시는 이유가 이 금융 구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는 또 고정금리 상품이 또 나오곤 있죠. 그래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갈아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용이 좋으시면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문제네요. 네.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런 전세 제도. 음.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네. 대한민국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은 제도죠. 음. 왜냐하면 세입자분들한테는.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맡기고 네. 2년을 살다가 아니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4년을 살다가 이사 나갈 때는 돈을 그대로 돌려받죠. 아주 좋은 제도예요. 네. 그런데 이 제목이 뭐예요? 가파른 금리 인상 탓에 목돈에 부담이 된대요. 전세금을 맡기고 대출 받는 게 부담스럽대. 전세 대출 받는 게.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이게 진짜 실제 엄청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시중대출 금리를 나타내는 건데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는 4.2에서 6.6, 뭐 4.3에서 6.8 이렇게. 와, 이 몇 달 사이에. 네, 맞아요. 근데 다음 차트 보면 11월에 와, 이게 5.1에서 7.6, 5.3에서 7.3, 최종적으로는 8%가 넘어갔었어. 네. 너무 부담스러운 대출 금리였던 거죠. 네.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도. 신문기사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최근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대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존 대출자에게 체감이 아직 안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출 금리가 지금 정부에서 좀 누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누르고 있는 게 맞아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올리고 있는데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6개월 단위로 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4%대 초중반 이 정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네. 7%가 넘어갔던 게. 네. 근데 그렇다면 확실히 내가 대출 금리를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 예, 6개월 있다가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대출 받으신 분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다.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 7억에 누가 입주를 하신대. 네. 그런데 내가 한 2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억 정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죠? 네. 금리를 6%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얼마? 1년에 3천만 원. 뭐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3천만 원에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12개월로 나눠보니까 월 250만 원. 와, 이거 와. 진짜 직장인들 쉽지 않겠다. 맞아요. 7억의 전세를 사는데 대출 5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보증금 한 2억 정도 넣고 월세 200만 원 내는 게 그렇네요. 50만 원 아낄 수 있잖아요. 네. 200만 원이 왜 나오냐면 1억에 대해서 보통 환산 보증금 비율로 전환했을 때 1억에 한 40만 원 꼴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5억이면 200만 원이 나와요. 와, 예, 여튼 이래서 월세가 더 낫다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 이래서 전세를 구하셨던 분들이 월세로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전세 찾는 손님들은 없고 네. 월세를 어쩔 수 없이 200만 원 내셔야 됐던 거예요. 저도 여기 알아볼 때 네, 월세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다 네. 빠진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주거는 해야 돼. 집은 필요하잖아요. 맞아. 근데 전세는 찾는 손님이 없었던 거예요. 음. 이런 상황 때문에. 맞아요. 전세가 돈을 더 내야 네. 되니까.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네. 금리를 1% 낮춰봤어요. 음. 5%. 좀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4%대출 중반에서 지금 대출 받으려고 지금 은행에서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5%라고 이제 한번 계산해보면 1년에 이자가 500만 원 줄어요. 많이 줄죠. 네. 3천만 원 내던 것들을 2,500만 원 내면 되니까 네. 12개월을 나눠보면 월 이자가 208만 와, 원. 확 줄어드네요, 완전. 네, 50만 원 가까이, 와. 42만 원 정도를 절약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월세로 보증금 1억에서 2억 정도 걸고 200만 원 월세 내는 사람과 전세 대출 5억 받아서 이자 내시는 분들이 비슷해요. 아, 그럼 이제 이게 금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네, 더 맞아요, 정도 맞아요. 나아지겠네요. 네, 조금만 오. 금리가 만약에 4%대 이하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전세 대출을 받는 게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올렸을 때 미국 내 상황과 각 나라별 상황을 한번 표로 정리해 봤어요. 네. 미국에서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금리도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게 자국 내 경기를 위축을 시키게 되고 또 자국 내 소비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소비가 감소된다는 것은 자국 내에서도 생산을 감소를 하게 되고 기업의 매출이 감소가 되겠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기업 내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부담이 증가가 되고 네. 그러면 또 투자도 축소해야 되고 그럼 기업 규모도 축소되고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증시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암울해지는데요, 이거? 네,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게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겠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겠죠. 네. 구조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네. 결론은 또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미국 내 상황이 이런데 각 나라별 상황은 어떨까요? 왜 미국에서 금리 올려서 자금을 빨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국 중앙은행이 비상대책을 세우겠죠? 똑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금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아, 그 네. 미국으로 안 나가게 안 하려고. 나가게. 예, 각 나라에서도 예금 금리를 올려야 외국 투자 자금이 덜 빠져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모든 나라들은 달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수출할 때도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에너지나 특히나 필수 소비재, 에너지, 식량 등을 수입하는 나라는 달러 가치만큼 자국 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는 달러 수입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부담이 전 세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론은 여기도 역시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어. 아니 인플레이션을 막겠대. 그래서 뭐 경기를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경기가 불안되네요. 네. 계속 안 좋은 경기 얘기만 침체로 나와요. 간대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소비 위축, 생산 감소, 경기 침체는 미국이나 전 세계가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금리 변동은 목적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다. 지금 많이 뿌렸기 때문에 네, 다시 걷어들이면서 네.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금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네. 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던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고용시장 둔화,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금리를 올려갖고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네. 그러면은 경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금리를 올렸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상태로 가면은 계속 악화가 되잖아요. 악화가 되죠. 그럼 그럼 이제 경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또 다시 내려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올렸다가 또 내렸다 이게 조절을 맞아요,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니까 금리를 올릴 때가 있으면 네. 금리를 내릴 때가 올 것이다. 안 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계속 올라갔지만 네.
계속 이렇게 가진 않을 거다. 맞아요. 그 아,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 2022년 기준의 미국 부채 규모 어, 30조 달러래요. 엄청난 돈일 것 같아요. 아,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네. 금리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다. 이 네. 30조 달러라는 게 환산을 해보니까 네. 4경 정도 되는 돈이에요. 네. 4경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맨 첫 페이지에서 와, 코로나발 전 그러니까요. 세계 풀린 돈이 1경 1경. 7천조라고 했어요. 미국 부채 지금 너무 많은 거 훨씬 아니에요?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게 미국의 부채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본인들 미국도 힘들어지겠죠. 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네. 그래서 금리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다. 저는 그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 된다는 건 음. 역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되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까지 하려고 네, 여기까지 온 거. 맞아요. 네. 신문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이게 봤는데 네.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본인 얘기신가요? 네. 저는 2030은 네. 아니지만 네. 영끌은 많습니다. 30에 가까워 보이시는데, 네. 뭐 사실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웃을 얘기 정말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말이 맞고, 저는 지금 네, 제가 네, 사실 제 사업을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일반 직장인보다는 수입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래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나쁘지 않다. 근데 제가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진짜 집을 팔고 싶다는 생각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고, 이자 부담에 2030 영끌 쪽이 진짜 내던질 것 아파트를 같아. 내던졌다. 어, 예, 무리한 역끌 쪽 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났다는 거죠. 네. 100만 원대 초반 이자를 내셨던 분들이 네. 250만 원 이상 이자를 낼 수밖에 없어서 아,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함축해 놓은 신문 기사라서 네. 한번 거론을 좀 드려봤고요.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서울의 강북구 지역이나 도봉구나 관악구나 금천구 같은 서울 주요 지역에 1년 내 1년도 안 된 분들이 집을 산 1년도 안 된 분들이 단기 보유하다가 팔게 되는 다 집의 내놓고 수치. 있구나. 맞아요. 어떡해. 이런 지역들 네. 강남은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밑에도 보면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하락 지역 이렇게 뭐 강동, 강서, 강남에서 강동으로 밀려가셨던 분들, 네. 강남에서 강북으로 밀려가셨던 분들, 네. 강서, 강북, 노원, 도보 이런 데들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아, 이런 그래프고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네. 뭐 낙서를 좀 해놓으셨네. 네. 네. 제가 또 아주 너무 열심히 네. 해가지고 네. 지우겠습니다. 자, 실거주 투자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집을 사잖아요. 네. 연끌 하셔서 사고 싶은 건 아파트. 근데 어디 지역이에요? 강북, 노원, 은평, 도봉. 근데 그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은 경기도로 나가시거든요. 네.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의 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0개? 네? 10개 아니에요? 10개?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송파구, 강동구, 그치. 용산구. 그러면 오. 나머지 서울 전역이 사실 5개 구는 아니죠. 네. 25개 구인데. 네. 죄송합니다. 25개 구 중에서 네. 10년째 주택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 어딜까요? 주택 거래량. 거래량. 사고 파는 거래량이 가장 거의 많은 곳. 영끌하고 서울의 네. 끝에 몰리는 분들이 맞아요. 제일 많이 가는 게 노원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부리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노원구. 아니 제 네, 아는 분들이 노원에 되게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노원구에 주공 아파트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주공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서울시내 10년 넘게 노원구가 주택 거래량이 탑인데 네. 이제 노원구에 만약에 7억 정도 되는 주공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네. 2억에서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대출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마저도 안 되셨던 분들은 뭐 김포나 인천이나 이런 외곽 지역으로 나가시게 됐죠. 이렇게 집을 샀어요.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랐죠. 맞아요.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패닉 바잉을 하셨던 분들이 내놓는 거야. 패닉 셀링을 하시는 거죠. 아, 이놈의 진짜 패닉은 안타깝습니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적으로 패닉이 오시게 아, 돼요. 이게 근데 실제로 네, 네, 그 입장이 되면은 이렇게 네. 되겠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됐던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려고요. 만약에 실거주 투자를 아파트로 하지 말고 음. 거주 따로 투자 따로 해보면 어떨까? 음. 거주는 임대료가 싼 데 가서 하고 집값이 싼 데 가서 하고 뭐 1주택자는 2주택 전략, 무주택자는 임대와 매매를 따로 하는 전략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여유 자금을 갖고 뭘 해보자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사는 거 따로, 내가 투자 관점으로 하는 거 따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뭘 해보자는 전제 하에 아,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대출을 조금 받아서 뭐 신용대출을 받든 영끌 없이 네.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음. 이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지역이 바뀌어요. 음. 오히려 외곽 지역보다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 핵심 지역으로 들어올수록 전세가 비율이 높잖아요. 요새는 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좀 그렇지만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입지를 봤을 때 서울의 강남이나 주요 지역으로 갈수록 핵심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영끌 없이 샀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거와 크게 상관없이 집값이 올라가죠. 아, 근데 영끌을 해서라도 이거보다는 얘가 더 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내는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음. 그렇게 되면 또 추가 투자도 하고 싶어질 것 같고 음. 결론은 패닉 셀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이 증대되는. 그럼 현재 패닉 셀링을 하고 싶은 네, 영끌 아파트 투자자들은 네. 버티는 게 낫겠네요. 지금 결론은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네. 버틸 수만 있다면 버틸 수 있다면 진짜 결론은 돈 버네. 결론은 네. 지금은요 버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 왜냐면 집을 팔기 위해서는요 네. 또 중요해지는 게 전세가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금리 얘기 한참 했어요. 금리가 언젠가는 영원히 이렇게 금리 올릴 수는 없을 거니까 네. 언젠가는 금리를 또 낮춘다는 시그널이 올 때가 오겠죠. 지금은 또 정부 정책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지나면 그래도 월세 200만 원, 250만 원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 받아갖고 100에서 150만 원 이자 내는 게 더 싼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회복이 될 거잖아요. 전세가가 회복이 돼야 투자 목적으로 또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 수요자들도 나올 것이고 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실거주 투자들의 집을 살 때도 네. 사실 금리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담보대출 받는데 이자가 싸야 아무래도 좀 대출 받고 집을 살 거잖아요. 네. 그런 수요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값이 조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기에는 좋은 시장인데 네. 집을 팔기에는 나쁜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버틸 수 있다면 버티자. 지금은 좀 버텼다가 어느 정도 금리가 조금 조정을 받은 다음에 팔아도 파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게 상품에 집중하지 말자.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살 것이냐의 문제.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거주와 투자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또 최근에 다주택자들 취득세 중과도 해결했잖아요.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년 2022년 12월 21일부로 소급 적용하겠다가 나왔고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할 때 취득세 똑같이 1에서 3%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주택자가 2주택 전략으로 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무주택자가 거주와 투자를 나눠서 생각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신문기사 또 보고 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신문 기사들이고요. 초고가 아니면 제목 잠깐 볼까요? 네. 초고가 아니면 저가 서울 주택 시장이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뭐 지난 정부 때 왜 15억 이상 아예 대출 안 해줬었잖아요. 네. 그 강남에 집을 사신다는 거는 대출 없이 사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렇게 15억 이상 되는 집들을 사셨던 분들은 금리 인상과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강남에 쏠림 현상이 계속 됐었고, 네. 또 왜 다주택자 중과했었죠. 네. 세금을.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똘똘한 한 채. 중간에 음. 나오죠? 음. 여기 밑에 투기 가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훌쩍 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쭉 나오는데 현금 여력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압구정, 반포, 강남권 내 최상급지로 집중이 됐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강남의 집값이 올라갔던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왔었고 서울 전역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한강 뷰가 보이는 초고가 단지는 딴 세상이다. 이게 다 밑에 제목이 나오죠. 네. 반포, 아리팍, 강남, 청담자 이런 데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찍고 있대요. 대출 안 받고 사는 분들이 집을 산다는 얘기. 또 현금을 가지고 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는 네.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고 한강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갔다. 고층의 한강뷰. 네. 저도 사고 싶은데. 네. 누구나 더 네. 원업이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지도에 화살표를 표시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거주는 외곽에 임대료가 좀 싼 데나 집값이 싼 데 사더라도 누구나 로망은 누구나의 원업이는 강남이나 용산 쪽, 강남, 서초, 송파나 뭐 용산 쪽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는 일방통행이다. 하위 지역에서 누구나 상위 지역으로 가고 싶잖아요. 네. 더 이상 아파트라는 상품에 연결을 해서 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외곽으로 나갈 게 아니라 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면 이렇게 일방 통행의 상위 지역으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런 말씀을 좀 뭔가 드리고 싶죠. 희망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처음에 핵심 키워드 말씀을 드릴 때 금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네. 말 한번 바꿔볼게요. 네. 2023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이슈, 금리가 올라갈 때가 있다면 반드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자국내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리를 떨어뜨리게 될 건데 그러면 돈의 흐름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가 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니까. 네. 그럼 마지막은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이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투자는 역발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관망한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최고의 네. 타이밍이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해서 관망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갔다고 체감을 하실 텐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지나서 금리를 내린다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럼 너도 나도 집을 사겠죠. 투자라는 거는 남들보다 한 발짝만 일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장 흐름을 지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네. 불인 입장에서는 네. 지금 요즘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해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고민 버티자. 되셨어요? 왜냐면 정말 고민 많이 해요. 네. 팔까 말까, 네. 딴 데로 갈까, 막 별 생각 다 했는데 네. 막 월세로 다시 살아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음, 근데 버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은 희망적인 네. 내용을 봤던 것 같습니다. 버티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의 변동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은 투자자가 집을 살래도 전세가가 중요해지고 네. 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도 금리가 결국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머지않아 뭐 어차피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금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전환점에 왔다. 그렇게 네.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인구 감소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 감소까지 계속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네.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음. 인구가 증가할 지역, 음. 예, 뭔가 어떤 소재가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업무 타운이 생기는 이런 데다 집을 사셔야 돼요. 결론은.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인구가 지금 막 급증해서 도시가 팽창된 게 아니라, 그렇죠? 돈에 맞춰서 이제 집을 샀던 거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내놨을 때 내 집을 살 만한 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입지 선택을 하실 때 금리 문제와 인구 증감 부분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인구에 관련된 것도 네, 다음번에 네, 또 따로 네, 심도 있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오늘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나요? 여기까지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